반갑습니다.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은 뭐죠?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과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공시법. 아마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공시법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법일 겁니다.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단행법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처럼 하나의 단행법이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공시법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제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최송호고요. 이메일 주소입니다. LAW예요. LAW1216.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지금은 별로 궁금한 점도 없으실 거예요. 뭔가 알고 계셔야 이제 궁금한 것도 생겨가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궁금한 점이 없으실 건데, 나중에 이제 자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것저것들이 막 섞이면서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고 하면 이메일로 질문 좀 하시라고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기타 상담도 다 받습니다. 기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힘드시니까 힘드신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적으셨죠? 이메일 주소 적으셨죠? 자, 이 공시법을요,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공적으로 널리 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아까 단행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단일 법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공시법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등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각각 시험 문제의 문항수는 12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지적도 12문항, 등기도 12문항. 그래서 총 합쳐서 이제 24문항이에요. 문항수가 몇 문항인지도 모르고 한 7, 8월까지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2문항씩이 출제가 됩니다. 자, 지적. 여러분 호적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호적이 그 호자가 집 호자입니다. 집을 등록하는 거예요. 일가를 등록하는 거, 그걸 호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위헌 판결 받아서 호적 제도가 없어진 건 알고 계시죠?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를 등록한다라는 뜻이에요.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를 등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토지의 사실관계. 아마 처음에 이 내용을 들으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앞으로 수없이 여러분 많이 반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다 알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다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너무 힘들어라고 그렇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가지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 됩니다. 문제는 반복을 안 해서 그게 문제죠. 자, 토지의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토지의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입니다. 토지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 즉 영어로 이야기하면 팩트다 이 말이에요. 그 팩트를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국가가 굳이 이 토지를 지적 공부라는 이 공부에 등록을 한 최초의 목적은 뭘까요?
왜 굳이 여러분 한번 지적이라는 말은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이라는 거,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국가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등록하는 그 이유, 취지는 뭘까요? 최초의 목적은요, 세금 부과입니다. 국가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토지의 표시라는 이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는 그냥 세금 부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은 배경 지식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자, 소재라는 말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부산광역시 사구 하단동까지, 법정동까지가 소재입니다. 그 다음 뭐 집원 아시죠? 뭐 134번지, 뭐 134일 하는 그 집원. 그 다음에 지목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우리 이 지적법 공간정보법에서 우리 이 지목은 총 2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흔히 여러분 우리 집을 짓는, 가령 이 학원 건물이 있어요. 이 학원 건물이 있으면 이 토지의 지목은 뭐냐면 대입니다. 대라는 거. 왜 우리 일반인들이 대지 하는데, 대지라는 것은 지목은 아닙니다. 지목은 한 글자예요. 대입니다. 대란 말 들어보셨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지목이 공장용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지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목을 분류를 했을까요? 역시 세금 부과입니다. 가령 지목이 대가 있고요, 지목이 전, 우리 왜 반농 사는 데 있죠? 그럼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전이 똑같은 면적입니다. 전이 세금 많이 내야 될까요? 대가 세금 많이 내야 될까요? 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 때문에 지목이라는 것도 총 분류를 했고, 그 다음 면적,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될까요?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될까요? 200제곱미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토지의 사실관계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는 세금 부과다라는 거죠. 그럼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이 내용이 여기서 이제 12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적은요, 그냥 수업만 착실하게 따라오시면 12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나 10문제 정도는 맞추십니다. 여러분들이 오 하니까 괜히 제가 약장사가 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 내용이 처음에 여러분 접하실 때는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실 때는 어려운데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업만 착실하게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그렇게 충분히 12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그 이상도 여러분들 충분히 득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등기입니다. 뭐 올해도 아마 시험을 치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등기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등기의 그 전제는 뭐냐면 민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논리관계, 그 법의 논리관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문항수는 12문항이에요. 예.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 등기는 민법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민법의 특별법이거든요. 민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별법입니다. 민법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1차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등기를 절대로 소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 문제는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2차 과목 중에서 우리 등기법 공시법 외에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 중개사법에 보시면 중개실무라는 또 과목, 그 파트가 있습니다. 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서 월요일날 중개사법 하셨다면서요. 네, 그죠? 대충 어떤 과목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 중개실무라는 파트에서 역시 등기 문제가 한 문제에서 가끔씩 두 문제 정도 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모르고 중개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등기부들을 열람해야 될 그럴 일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등기부를 보지 않고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아마 그 여러분들 그 뭐 예전에 뭐 알파고 뭐 아시죠? 알파고라는 뭐 우리 그 누구죠? 이창호입니까? 이세돌입니까? 이세돌 씨랑 뭐 대결을 하고 했던 그 알파고가 나오면서 뭐 앞으로 없어져야 될 직종 하면서 거기에 뭐 공인중개사 올라와 있고 뭐 심지어 뭐 세무사 판사들도 다 올라와 있고 그럴 텐데, 제가 봤을 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우리 뭐 직방이니 다방이니 해서 뭐 이런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에 사실 우리 매스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그 상담 피해 사례만 해도 2건이 있었어요. 각각 한 분은 7,500만 원, 한 분은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등기부도 열람하지 않고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 당연히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열람을 합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도 열람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중개를 했다. 나중에 그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중개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그 중개하는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열람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에 있어서 이 등기라는 업무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으로는 12문항이 출제가 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즉 민법이라든지 중개실무라든지 여기서 출제되는 부분 하면 훨씬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많고 양도 압도적으로 양도 많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특히 초반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등기에 할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모르시면요. 이거 모르면 앞에서 좀 이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하지 않으면요. 나중 가면요. 이거 등기는 완전 외계어입니다. 그 가끔씩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12문제 나오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쉬우니까요. 여기 집중을 하고 여기는 뭐 하늘에 좀 운에 맡기자 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생각보다는 하늘에 맡기면 하늘이 여러분들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12문제 중에서 빵점도 나옵니다, 여러분. 네. 합격하시는 분들이요. 이 등기 같은 경우는 합격하시는 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뭐 한 3-4문제 맞추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등기에서 한 7-8문제만 여러분들이 득점을 해내시면 다른 과목에서 상당히 등기에서 한 8문제 이상 뭐 맞추셨는데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기의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랑 일단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적은 뭐냐면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를 널리 알리는 거예요. 지적은요. 그런데 등기는 뭐냐면 부동산의 권리관계입니다. 일단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지적은 그 규율 대상을 토지만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은요. 즉 건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여러분 건물은 해당되지 않아요. 오로지 토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등기는요. 부동산입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등기하면 부동산 등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등기가 있고요. 건물도 등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은 토지의 권리관계입니까?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겁니까? 사실관계예요. 등기는요. 권리관계입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공시입니다. 둘 다 널리 알리는 거예요. 널리 알리는 건데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아니라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그러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이유는 뭘까? 그 취지는 뭘까요? 우리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데는 국가가 최초에 공시하는 목적이 세금 부과가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요. 다른 말로 표시를 하면 대세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자는요. 세상 세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되면요. 등기하게 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임대라는 말을 쓰면 아마 임대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 계약을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대차에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이 대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사용 대차, 하나는 뭐 소비 대차, 하나는 뭐 임대차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뭐 개념 조금 설명드리면, 소비 대차라고 하는 것은, 소비 대차는 말 그대로 소비하고요. 빌려주긴 대차 빌려주고 빌려받는 건 맞는데, 빌려주는 것을 대라고 하고요. 빌려받는 것을 차라고 합니다.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은 맞는데 소비한다는 거예요. 즉 쓰고 나중에 동일한 물건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빌려줬어요. 자, 내가 빌려줄 때는 5만원권으로 100장을 빌려줬습니다. 갚을 때 만원권으로 500장 줘도 되죠? 그 5만원권 그대로 들고 있다가 그 5만원권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잖아 말이죠. 그거 그대로 돌려줄 것 같으면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또 회수를 합니까? 똑같은 돈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쓰고 다른 걸로 돈 가치만 되면 된다 말이죠. 다른 걸로 갚아주는 거예요. 소비대차라고 하죠. 그래서 금전은 절대로 임대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금전은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하나는 사용대차, 하나는 임대차라고 합니다. 얘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소비대차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사용대차, 임대차는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대로 반환하는데, 사용대차는 그 중에서도 무상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짜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쓰고, 가령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오셨는데 필기구를 안 들고 왔어요. 옆에 다른 분한테 필기구를 빌립니다. 대차죠. 빌려서 돌려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빌려갔다가 나중에 그냥 들고 가시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여러분. 돌려주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물건 그대로 돌려준다 그죠? 소비대차는 아니에요.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니까. 근데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 임대료, 차임을 지급합니까? 안 한다. 그러면 뭐죠? 무슨 계약이죠? 사용대차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따른 유상입니다. 뭔가 임대료. 우리 법에서는 임대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 그 차임, 그걸 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받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갑이 이제 X 소유, X 부동산의 이제 소유자들 말이죠. 근데 이제 갑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아직 계약 기간이, 가령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X라는 요 부동산 빌려줬는데 계약 기간이 2년이다. 만료되기 전에. 자, 요 부분은 지웁니다. 자신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버려요.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집은 지금 누군가 임차인이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팔았어요. 자, 우리 새로운 병, 이 새로운 소유자다 그죠? 이 새로운 소유자를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3취득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소유자, 즉 신소유자다 이 말이죠. 자, 아직 계약기간 남았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병이요. 이제 내 소유다 이 말이죠. 을을 찾아갑니다. 임차인 을을. 야, 나가. 계약기간 남았어요. 야, 나가. 을은 나가야 할까요? 네,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이 을의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임차권이라고 해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이 권리는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느냐면요, 오로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벌써 민법 시간에 배우셨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걸 이야기했는데 답이 바로 나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뮬레이션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안 나가도 된다라고 보통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인데, 이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이라고 해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죠. 채권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건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채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이 임차권이라는 이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 당사자에게만. 그래서 이걸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걸 대인효라고 표현합니다. 대인효. 그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권리 주장 못해요. 즉, 을의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 말이죠. 병은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을은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는데 얘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면 안 나가도 되겠지만 대인효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을은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이제 집은 이사는 나가.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항상 법을 공부하실 때는 감정이입을 하세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잠도 안 옵니다. 지금 엄동설안에 지금 집 이사 나가야 돼요. 나 계약 기간 남았는 줄 알고, 예, 지금 여기다 막 새로 뭔가도 뭐 붙이고 옷걸이도 걸고 별짓을 다 해놨는데 지금 갑자기 나가야 돼요. 예, 나가라고 한다니까요. 계약서를 지금 계약서 다시 써야 된다. 물론 뭐 그게 계약서 다시 병하고 써야 되는데 병이 안 써져요. 병이 내가 살겠다. 너 나가. 그럼 이 경우 을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을은 갑에게 계약을 체결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계약 기간이 가령 2년입니다. 얘가 약속 못 지켰죠. 약속을 못 지킨 것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무불이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무불이행. 갑은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받게 되는 그 손해는 갑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은 집은 비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 그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제가 보니까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1980년에 집권을 하신 그 유명하신 대통령님이 계시죠. 네.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 노후화된 집들이죠. 그 집들 다 철거하고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들은 건설회사에 집 다 팔아버립니다. 임대차 계약 해놓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야, 집 짓는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을이 만약에 뭔가를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뭔가 그 전에 조치를 취해뒀으면 을은 그때는 안 나가도 됩니다. 뭘까요?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등기입니다, 여러분. 대항력이죠. 만약에 이 을이 임차권을 등기를 해뒀다라면 그러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를 해뒀다면 대항력이 생긴다. 대세효.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자 누구에게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임차권을 등기를 해뒀다면 그러면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등기의 효력입니다. 이게 등기의 제도 취지입니다. 등기를 하고 안 하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만 그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 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아주 막강한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기의 효력이다. 자, 다만 등기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일단 비용 부담, 물론 이 등기 비용 부담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는 등기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비용 부담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등기 비용 부담 누가 할까요? 물론 뭐 당사자면 각과 을이 당사자인데 그 중에서 누가 할까요? 네, 을 임차인입니다. 즉 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유리합니까? 을이 유리하죠. 이 유리한 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권리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리한 사람을. 그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가 돼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불리하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등기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어떠한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를 권리자. 이익을 얻는 자. 임차권 등기 하게 되면 을이 유리하다 말이죠. 없던 대항력이 생기니까 유리하다 말이에요.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권리자 또는 그냥 권리자라고 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그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자 의무자다 말이죠. 자,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 물론 앞으로도 또 수없이 또 반복을 하고 이 권리자 의무자에 대한 개념은 또 자세하게 기초 강의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제가 칠판에 뭔가 자세하게 안 적는 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또 계속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터치만 합니다. 제가 칠판에 여러분 자세하게 안 적는 것은 여러분들도 굳이 그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한 내용을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곧 이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느냐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비용 부담은 권리자 부담 원칙입니다. 임차인 을이 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해야 돼요. 자,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부동산에 등기가 되면 싫어요. 은행에서 대출하려고 해도 대출도 잘 안 돼요. 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 다음 심지어는 을도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들어가니까요. 비용 부담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돈 없어서 남의 집에 지금 새 들어가서 사는데 비용 부담까지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동설안에 쫓겨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그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당시에 1980년대에 그 있었던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엄동설안에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 세들 그 한지붕 세가족 그 다 새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아파트 뭐 개발한다. 이제 집 비워라. 나가야 된단 말이죠. 등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두환 전 대통령 29만 원밖에 없는 의미가 있는 그 29만 원이 나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 또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그 대통령께서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법조인들을 불러 모아요. 야, 등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얘들이 이렇게 쫓겨나야 되고 문제가 발생, 이게 문제다. 사회적인 문제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안 쫓겨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한번 모색을 해봐라. 법적 제도를 한번 마련해봐라. 그래서 나온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나온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명 주임법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 법에서 규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면 그냥 끝나지만 등기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등기하지 않으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주민등록, 즉 다른 말로 얘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 다음 주택을 넘겨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넘겨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뭐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뭐 비슷한 의미예요. 점유. 이 인도라는 의미는요, 점유의 이전을 인도라고 합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트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필기구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재 전부 다 점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뭐 비슷한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택을 넘겨받고, 집주인으로부터 넘겨받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주택임대, 이 X라는 부동산이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이더라. 그리고 을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X라는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병에게 팔았어요. 병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남았어요.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된다 이 말이죠. 등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 특별법, 주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등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나가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등기의 의미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등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등기법은 단순히 암기에 의존해서 절대로 시험에 못 맞춥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해를 수반하셔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라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내가 100%를 다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장기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1, 2년 만에 될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여러분 절대평가 60점이라서 그렇지 이 공부할 양으로만 따진다면 이걸 만약에 절대평가 60점으로 하지 않고 80점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들 1, 2년 공부해서 될 공부가 아닙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 한 과목만 해도요. 그 부동산학 개론, 아직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수업 안 들으셨죠? 개론이라는 그 과목 한 과목만 해도 그 안에는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부동산 정책론을 하는 것은 행정학이거든요. 행정학. 거기다가 법학, 거기다가 감정평가 이론도 들어갑니다. 부동산학 개론 한 과목만 해도. 그러니까 시험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완전히 학자가 되겠다. 가끔씩 시험이 이제 실력은 좋으신데 시험이 늦게 합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오래 걸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실력은 좋으신데 분명히 실력은 좋아요. 근데 오래 걸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그래요. 내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 페이지 잡고요. 1시간, 2시간 끌어버립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이해하고요. 그 적당하게 적당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해하고 자꾸 반복하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앞에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다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다 못 외워서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가령 소설이라든지 뭐 시라든지 그 내용을 충분히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라든지 이런 것들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할 수 있어요. 가령 뭐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는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생소한 말 있죠. 가령 무슨 아랍어를 여기다 적어놓고 아랍어 한 페이지를 암기하라. 못합니다, 여러분. 1년 걸려도 못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이해하면 뭐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국어 선생님이 상춘곡이라는 고려가요인가요? 하여튼 그 상춘곡을 전체를 다 암기를 하래요. 우리 때는 이제 그때 이제 고문, 이제 고전문학에서 그게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를 다 암기를 하래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홍진의 묻힌 분내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렵더란 말이죠. 그런데도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게 암기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아예 알아버려 가지고 암기하라고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해는, 등기는 분명히 적당하게 이해는 수반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등기는 좀 더 이해에 더 의존 비율을 두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그 민사법 전형 사례라는 프린트물 지금 받아 보셨죠? 자, 오늘 나갈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요. 오늘 나갈 내용인데 미리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 뭐 1번, 2번, 3번, 4번에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동그라미 1, 2, 3, 4, 5 이건 여기서 답 찾는 거 아닙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답 찾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진행한다 말입니다. 답 찾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면서 이걸 답을 찾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건데 이걸 앞으로 수없이 반복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최소한 앞으로 시험 치르기 전까지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이 민사법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민사법의 거의 사례, 민사법의 그 법률 관계를 거의 전부 다 포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사례는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법 공부를 하실 때 미시적으로 접근을 한다. 즉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해하면서 접근한다. 몇 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즉 먼저 숲을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에 있는 여기는 이런 나무가 있었구나. 여기는 이런 나무가 있었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여러분 생소하시겠지만 상당히 우리 등기법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다 포섭하고 있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무릇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을 하고 이 틀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어디 들어가더라도 이게 대충 어디쯤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틀을 모르면 내가 이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가 있는지 주소를 미화가 돼버립니다. 공부하시다가 미화가 돼버려요.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심지어는 책을 주고 가령 시험을 치르는데 책을 주고 한번 풀어봐라. 못 찾습니다. 제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렵지만은 요 내용들 여러분들 우리 민사법의 전형 사례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상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다 그죠? 아까 돈 빌려준 계약을 뭐라고 하죠?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돈 갚는다. 돈 갚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 그래서 돈 갚는 날 변제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제기가 되도록 을이 변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갑에게. 자,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되겠느냐? 이제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이 안 옵니다. 1억 원이에요. 물론 여기 스케일 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1억 원쯤이야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억 원 빌려주는데 지금 돈 안 갚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자, 일단 갑이 알아낸 정보에 하면 을은 X라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라 이 말이죠. 자, 돈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갑. 여기 가압류도 아세요? 완전히 시나리오 다시 짜고 와야 되겠는데. 자,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인, 하나는 공기중개사 공부를 공부하시는 분. 공기중개사 공부를 공부하지 않는 분은 일반인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찾아가서 거기서 뭐 돈을 달라고 뭐 독촉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거. 사실 범죄 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 의식 없이 막 그렇게 해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온다. 절도죄입니다. 만약에 이 물건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아끼는 물건입니다. 절대로 이 물건은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 집이 가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말립니다. 그럼에도 그거 뿌리치고 가져오면요. 강도죄입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합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국가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권리 구제하는 것을 자력 구제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권리 구제를 할 수는 없어요. 을이 돈 안 주면 을이 주면 다행인데 주지 않으면 갑은요 국가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국가에서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뭐냐면 사법부, 법원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상권분립 원칙에서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사법부, 법원이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갑은 법원에 가셔서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이 돈을 빌려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만약에 을이 갑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을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또 증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돈 없는 사람입니다. 소송에 이겨도 방법이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요, 암만 소송에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송에 이긴다고 국가가 1억 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소송이라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결국은 강제집행이라는 그 민사 절차의 마지막 단계 거쳐야지만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산이 없으면요, 소송을 해서 이겨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붙잡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일단은 붙잡아 놓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을이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일단 X라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팔아버리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은 지금 돈 받을 금전 채권자다, 그죠? 1억 원, 그죠? 돈 받을 금전 채권자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게 있단 말이죠. 금전 채권자다. 자신의 금전 채권에 기초해서 돈 받을 권리다 이 말이죠. 돈 받을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 을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는 겁니다. 붙잡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그냥 안다는 전제하에서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표현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가압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법원에 가서 뭘 하느냐면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자, 가압류 신청은 갑이 어디 가서 신청하는 겁니까? 법원입니다. 등기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미리 탁탁 이렇게 짚어 두셔야 돼요. 아니면 하다 보면 이게 등기소인지 법원인지 그것도 헷갈린단 말입니다. 가압류 신청, 등기소 가서 가압류 신청하러 왔는데 하면 공무원 깜짝 놀랍니다. 법원에 가셔서 가압류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원은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인데 참고로 법원에서 재판이라고, 여기 재가 뭐냐면요, 심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심리를 해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뭔가 재판을 한다 하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판결, 두 번째는 결정, 세 번째는 명령입니다.
자, 일단 명령과 판결 결정의 차이점은 사실 이 부분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 시험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명령은요 법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명령은 법관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그 명령문에 보면 맨 밑에 어디 무슨 법원에 법관 누구누구 이렇게 나간다 말이죠. 판사 누구누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명령입니다. 법관 이름으로 나가는 거. 그럼 판결과 결정은 누구 명의로 누구 이름으로 나갈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법관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얘는 누구 이름으로 나갈까요? 법원 명의로 나갑니다. 부산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법원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판결과 결정입니다. 얘는 모르셔도 돼요. 명령은.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판결은요 간단합니다. 변론을 거치면 판결입니다. 변론 뭔지 아시죠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원피고 출석해가지고 변호사들 나가가지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 주장을 하는 그 소송 행위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주장과 입증을 하는 그 소송 행위를 변론이라고 그래요. 변론을 거치면 판결. 변론을 거치지 않고 그냥 법원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서면만 가지고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따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결정이라고 합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결과 결정. 왜냐면 우리 등기에서 달리 취급을 하니까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드라마 보시면요 왜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막 주장하잖아요. 주장하고 뭐 증거 이거 제시하겠습니다 하는 그 소송 행위를 변론이라고 한다고요. 변호하는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변론. 자 여러분 가압류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제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제 나름의 하는 강의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의 뭔가 좀 이 주의도 다시 한번 집중을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수업에 좀 원활한 그런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꼭 맞추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제일 질문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했는데 크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시면 뭔가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죠.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틀린 답을 했을 때 제일 즐겁습니다. 왜냐 그래야 제가 뭔가를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들이 또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적당한 리액션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괜히 와서 시종일관 계속 와서 여기 무슨 도박하는 데도 아닌데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계시면서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더 얻어가는 게 많아요. 자 판결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결정 절차가 오래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판결입니다. 그죠? 뭐 이 시간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압류 신청하면요 지금 임시로 붙잡아 여기서 가압류라는 게 가짜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가압류에 가 있죠. 이 가에 일본식 한자 표현입니다. 이 가짜의 의미가 임시라는 뜻이거든요. 임시로 붙잡아 둔다. 왜 우리 차압이라는 말 있죠. 차압 역시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압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압류,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임시로 붙잡아 놓는다. 왜 임시로 붙잡아 놓냐?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네가 채권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맞다라는 걸 아직까지는 결정 내리지 않았거든요. 판단 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시로 붙잡아 놓는다. 임시로 붙잡아 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6개월, 1년 이래 걸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압류는 신청하게 되면 가압류 판결일까요? 가압류 결정일까요? 결정이다 이 말이죠. 가압류는 신청하면 법원이 따로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보통 가압류 신청하면 한 이틀, 3일 내에 가압류 결정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면요. 뭔가 공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살 거 아닙니까? 이게 공시가 널리 알려져 있어야 다른 사람이 안 살 거예요.
그럼 X라는 게 부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가압류 등기.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즉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결정을 내리게 되면 등기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즉, 자, 가압류 결정문은 여러분 갑에게 주거든요. 갑이 가압류 신청했잖아요. 사실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갑이 가압류 신청했어요. 그럼 가압류 결정문을 갑에게 줍니다. 한 2, 3일 내로 가압류 결정문을 갑에게 줘요. 그럼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가압류 결정문을 들고 갑이 등기소 가서, 즉 X라는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등기소 가서 가압류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이 등기관에게 야 가압류 등기 좀 해라고 촉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이제 문제다 말이죠. 그게 아주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누가 누구에게 촉탁한다는 겁니까? 법원이 등기관에게. 가압류 채권자 갑이 가압류 결정문 들고 등기소 신청하라고 하면 등기관은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신청으로 절대 등기할 수 없어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등기는 반드시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서 촉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촉구하고 부탁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본 개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 조직법상으로는요 이 법원조직법이라는 단행법이 있습니다. 그 법원조직법 상에서는 등기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하등기소 있죠. 여기 가시면 사하등기소 있어요.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직법상으로는 법원이 등기소의 상급기관입니다. 조직법상으로는. 그런데 그 등기 업무의 영역, 고유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법원과 등기관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판사, 그냥 평판사가 있고 부장판사가 있잖아요. 조직법상으로는 부장판사가 더 상급기관입니다. 평판사보다. 그런데 판사가 내가 맡은 사건에 있어서는 부장판사가 판사를 야 판결 이렇게 내려 라고 지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등기 업무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하나의 고유한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라는 그 공무원이 하나의 관공서예요. 암만 조직법상으로는 법원이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촉구하고 부탁한다, 촉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리액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측하지 못한 시나리오인데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앞으로 물론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해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조금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드라마 보시면요 부동산 외에 유체 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요 막 집에 가서, 왜 우리 드라마 보시면 막 누가 와가지고 막 뭐 붙이고 하잖아요. 뭐 붙이든가요? 물론 이제 딱지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딱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봉인표라고 합니다. 봉인 뜯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봉인표. 근데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그건 압류입니다. 빨간색 압류예요. 가압류는 녹색입니다. 녹색 봉인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이제 붉은색. 압류는 무슨 양이냐? 이제 승소 판결 받았단 말이에요. 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부동산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은 등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다가 뭐 딱지를 붙이고 봉인표를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만 하면 이게 가압류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가압류 절차입니다.
내용 의미 아시겠죠? 예. 자, 칠판은 지우지 마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 또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